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지라 책벌레와 함께하는 책 읽는 여자 찌라입니다. 네, 오늘은 레고 어떻게 무너진 블럭을 다시 쌓았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레고가 지난 시간에 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또 어떠한 새로운 제품 라인업들이 다시 사랑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점심 먹으러 멀리 나갔다가 저희는 마포에 있는데 여기 철길이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랑 맞점하고 공원 산책을 하고 좀 들어와서 네, 여유 있는 월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셨나요? 그러면 레고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참 표지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었는데 레고가 그 몬드리안의 색깔을 차용해서 6가지 색깔을 썼다고 하죠. 김승빈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정색, 초록색 네, 이렇게 굉장히 원초적인 색깔을 썼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그 미니피그 레고의 미니피그가 들어가 있어서 책만 봐도 굉장히 레고레고한 귀여운 책인 것 같아요. 네, 박건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그 이제 경영진이 다시 복귀를 하고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달려가는 레고의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니클이라는 라인이랑 그 다음에 마인드스톰이라는 라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둘 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2005년 무렵 핵심 고객 및 시장과 소통하는 일을 재개하도록 만든 크누스토르프와 니페르 그리고 다른 리더들은 단지 레고시티의 경찰차와 소방서를 재단장하는 것만으로는 회사를 장기적인 성장 곡선에 올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번 시작할 때 꼬이니까 계속 꼬이네요. 네, 박원배님 시사나 경제책 추천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 과거 10년 동안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세 가지 장난감, 레고 스타워즈, 레고 해리포터, 바이오니크를 분석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났다. 바로 각각의 장난감이 혁신의 전 영역을 활용해 핵심 세트를 보완했다는 것이다. 풍부한 이야기, 매력적인 캐릭터, 라이선스를 통해 상품화한 스타워즈 같은 라인들은 새로운 매출 흐름을 만들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네, 박진우님 안녕하세요. 음. 바이오니크 이야기는 이제 1999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고의 한 개발팀이 기존의 레고 장난감 라인과 확연히 다른 컨셉을 들고 코펜하겐에 있는 광고 대행사 어드밴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처음에 부두헤즈라는 그 가칭으로 명명된 이 라인은 특이한 액션 피규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원래는 한 시즌 동안 반짝 인기를 끌다 사라진다고 해서 업계에서는 한철 품목이라고 부르는 부문으로 경향해서 출시되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음. 개발팀이 세운 계획은 부두 해지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10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트 디렉터 크리스티안 파베르를 포함한 어드밴스의 제작팀에 부두 해지 광고를 위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파베르는 레고 스타워즈 라인을 작업한 적이 있었다. 새로운 임무를 맡은 그는 스타워즈의 흡입력 강한 이야기와 시선을 사로잡는 인물들이 해당 라인의 매출을 기록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실을 기억했다. 부두에즈는 스타워즈와 같은 마력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다. 부두에즈라는 제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사마귀 같이 생겼죠? 네, 이 제품의 어떤 스토리에 대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직감을 하게 된 거죠. 네, 박건비님, 감기는 아니고 긴장을 하면 좀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네, 좀 목이 잠겼습니다. 부두 주술사들이 부두 주술사들의 부적에서 영감을 받은 기이한 해골 같은 캐릭터들은 레고가 만든 어떤 장난감과도 달랐다.
파베르는 부두 헤즈가 제공하는 기회에 매력을 느꼈다. 그는 광고를 위한 정적인 배경을 그리기보다 부두 헤즈 캐릭터를 넘어서 향후 매출을 늘려줄 스타워즈 같은 서사적인 다부작 모험극을 그리기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제품 라인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네, 조이드 같은 것들이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성님 말씀해 주셨는데, 조이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어쨌든 라인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파베르는 자기가 얼마 전에 진단받은 뇌종양에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종양 판단을 받았던 거죠. 종양은 음성이었지만 매일 주사를 맞지 않으면 전이 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료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10년 후에 파베르는 이 얘기를 직접 인터뷰했다고 해요. 파베르는 이 점을 토대로 주사를 맞을 때 소수의 병사들을 몸속으로 투입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벌인다는 상상을 했다. 그러자 모든 그림이 맞춰졌다. 파베르는 장난감 통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혼수 상태에 빠진 거대한 로봇의 머리를 향해 흘러가는 약병으로 상상했다. 이 약병에는 알약 형태의 캡슐을 타고 로봇의 몸속으로 들어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나노 크기의 군대가 들어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미세한 세계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반은 유기체이고 반은 기계인 거주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방대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처음에 그린 초고예요. 알약 속에서 이 알약을 뚫고 여기 안에서 이제 이 로봇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이렇게 로봇의 머리를 향해서 흘러가는 약병인 거고요. 그래서 파베르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면서 섬과 거주자들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레고 개발팀의 새로운 장난감에 이름까지 제안했다. 그 이름은 바로 바이올로지컬과 크로니클을 합친 바이오니클이었다. 레고의 이야기팀이 참작한 초기의 바이오니클 이야기는 열대의 섬 마타누이에 도착하는 토아마타라는 6명의 덩치 큰 영웅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돔, 늪, 수중 동굴이 있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 슈퍼 악당 마쿠타 테리닥스가 부리는 흉포한 야수 라히, 포로, 피라카와 마주쳤다. 네, 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기계화된 검투사와 비슷한 바이오니클의 캐릭터들은 그 이야기만큼이나 이국적이었으며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했다. 사악한 외모와 분위기, 그리고 10개의 캐릭터가 등장해 전투를 벌이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지닌 바이오니클은 전 CEO였던 플로우만과 경영팀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이오니클이 등장했던 시기는 사실 아직 CEO가 교체되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레고 스타워즈와 레고 해리포터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트랜스포머 이야기도 나오고, 트랜스포머가 레고랑 했었나요? 그리고 항상 요 마우스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우스가 이렇게 하면 눈에 불이 들어오는 멋진 아이언맨인데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쓰는 부분이 다 벗겨졌어요. 무늬가 많아가지고 한 1년 전에 그 쿠팡에서 한 2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발매 첫 해인 2001년에 바이오클의 매출은 1억 6천만 달러를 넘었다. 장난감 산업협회는 바이오니클을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장난감으로 선정했다. 당시 이 1억 6천만 달러라는 규모는요, 1.4초마다 바이오니클 세트가 하나씩 팔려나간 규모래요. 레고는 출시 후 9년 동안 1억 9천만 개의 바이오니클 모형을 판매했다. 이 수치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또 6세에서 12세 사이의 미국 남자아이들 중 85%가 바이오니클 브랜드를 알았으며 45%는 바이오니클 장난감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는 아니었나 봐요. 저는 바이오니클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네, 변상은님, 저희 그 책벌레 운영자님은 남자분이시고요. 저는 책임녀로 책벌레에서 방송을 하게 된 찌라입니다.
바이오니클에 빠진 남자아이들은 단순한 바이오니클 장난감이 든 해피밀을 먹고, 바이오니클 나이키 스니커즈를 신고, 바이오니클 게임이 든 허니너트 치리오스를 샀다. 네, 이렇게 라이선스 사업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하게 되었고요. 레고의 다른 부분들이 적자를 내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어긋나고 있었을 때 바이오니클 팀은 조립식 액션 피규어라는 새로운 장난감 범주를 개발하고 새로운 차원 모델을 창출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시장을 개척하고 능률적인 제품 개발 절차를 수립하고 고객을 빠져들게 만드는 놀이 경험을 제공했다. 그에 따라 바이오니클은 보완적 혁신의 전 영역을 개발하고 출시하기 위한 계략적인 시제품 역할을 했다. 2005년 말 회사의 분리된 혁신 노력을 조율할 방법을 찾던 쿠누스토르프는 바이오니클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그 모델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럼 바이오니클이 왜 성공했을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그 요소들을 잘 살려서 그 뒤에 제품들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에 대해서 혁신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블록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조립 플랫폼이었고요. 또 새로운 유통망을 해서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봐요. 단지 장난감 가게가 아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바이오니클이 가졌던 서사적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스타워즈나 이런 라이센스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몸속에서 로봇의 머리까지 흘러가는 그 알약통 안에 들은 그 바이오니클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그 상상력을 촉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바이오니클이 담겨있는 통인데 마치 알약통처럼 생겼죠. 이런 상상력을 가진 서사적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고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이오니클은 단지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죠. 네. 2003년에 레고가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준 장난감이 아니었다. 바이오니클은 레고의 제품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는 훨씬 더 광범위한 혁신의 정의를 가르쳤다. 또한 모든 혁신이 동등하지는 않지만 점진적 혁신이 특히 보완적 혁신으로 통합될 때 대단히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레고는 혁신 매트릭스를 만들고 모든 개발팀이 아이디어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이런 통찰을 성문화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이 요소를 다른 혁신으로 퍼져나가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혁신 매트릭스는 혁신의 전반을 갖추는 일이 예외적 결과가 아니라 필수 결과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래서 이 바이오니클이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레고 내에서 탄생하고 그 중간에 성공하면서 가졌던 그런 혁신의 DNA를 다른 제품으로도 확산해 나가게 됩니다. 네. 권대영님 만드는 게 더 재밌다고 하셨는데 레고 말씀이신지 아니면 바이오니클 말씀이신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왔어요. 네. 네, 이병헌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마인드스톰이라는 레고의 라인업인데요. 일단 레고가 마인드스톰이라는 거는 첫 번째 레고 로봇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작동이 가능한 그런 레고 로봇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재밌는 이유는 처음에는 소매 가격이 199달러였대요. 이 마인드스톰이라는 세트를 선보였을 때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 블록을 프로그래밍하는 소프트웨어, 모터와 센서, 그리고 다양한 로봇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약 700개의 레고 블록, 들보, 기어, 축,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마인드스톰은 아동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어요. 네, 그죠. 초등학교 때 과학 상자 그 안에 막 들어있던 것처럼 그런 블록들이랑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었대요.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발매하고 나서 수개월 후에 봤더니 70%가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 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져요. 마인드스톰이 발매된 직후에 스탠퍼드 대학원생 한 명이 RCX 블록을 분해해 내부를 세상에 공개했다. 그는 역공정을 통해 마이크로 코드와 펌웨어를 분석한 내용도 인터넷에 올렸다. 마인드스톰 전용 코드가 러그넷이라는 세계적인 레고 사용자 그룹 네트워크와 로봇공학 및 컴퓨터 토론 그룹을 통해 퍼지자 모토로라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를 활용해 NotQuietC라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처음엔 단순하게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였는데 그거를 막 스탠퍼드에서 또 모토로라에 있는 엔지니어가 막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막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죠? 오늘은 어제보다 소리가 더 안정적이고 네트워크도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계속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낮에. NQC는 능숙한 애호가가 마인드스톰 하드웨어를 조정하는 더 자세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텍스트 기반 언어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용이하게 만들어졌었는데, 죄송합니다. NQC는 이제 아까 그 모토로라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니까, 원래 레고가 만든 언어가 NQC보다는 덜 강력하지만 배우고 익히기 쉬워서 아이들에게 더 적합한 아이콘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해커들이 만든 NQC라는 언어는 텍스트 기반 언어였던 거죠. 이와 거의 동시에 독일의 카를루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레고스라는 오픈소스 운영 체제까지 개발을 합니다. 이러면서 당연히 일부 레고 관리자들은 해킹된 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퍼지면 사람들이 코드를 무단으로 베껴서 아직 초기의 단계에 있는 마인드스톰의 시장을 잠식할 로봇키트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팀은 더욱 긴장했겠죠. 그들은 해커들에게 레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6년 마인드스톰 팀을 이뤘던 세렌 룬에 따르면 법무팀은 크게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은 해커들이 코드를 세상에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코드가 마구 복제될 겁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김환희님, 마인드스톰 프로그래밍 배울 때 썼던 거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공개된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레고 OS를 여기서 레고스라고 소형계를 하네요. 그러나 레고는 해커들을 고소하는 대신 방조하기로 결정했다. 마인드스톰 개발팀은 법무팀과 달리 해킹이 성공작을 만들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해킹을 한 게 우리가 성공 제품을 만들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잠시만요. 네, 인터넷에 잠시만요. 마인드스톰 플랫폼이 개발할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성인 팬들은 굳이 RCX 블록을 분석해서 대안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에 마인드스톰 토론 그룹이 생겨나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늘어나자 레고는 마인드스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해킹할 권리를 추가하고 마인드스톰 웹사이트에 별도 토론 포럼을 만들어 신생 커뮤니티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일에 나섰다. 그동안 레고는 이미지를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해왔죠. 그런 회사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당시 레고는 대중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빠르게 나아가는 제품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굉장히 새로 여러분들 막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어요까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 거를 이렇게 활용해서 써준다는데 막지는 말자 약간 네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죠. 네, 은성님 그 거의 유일하게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범죄자들이 해커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화이트 해커도 있고 뭐 제가 얼마 전에 또라이들의 시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해커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이들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레고는 현명하게도 이들이 토론하고 또 사실 악플도 달고 레고에 엄청 항의하는 글들을 달았었는데 게시판에 그 게시판을 그냥 존속시킵니다.
심지어 능숙한 애호가들이 독자적인 마인드스톰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인드스톰 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레고는 해코드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입장에서 마인드스톰을 재발명하도록 북돋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레고 스스로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다. 그 결과는 엄청났다. 고객들은 마인드스톰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레고 커뮤니티인 러그넷과 팬이 만든 마인드스톰 사이트 10여 개 정도의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레고 로봇에 대한 게시물을 쏟아냈다. 전 세계 팬들은 마인드스톰 자작 모형의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제작 방법을 담은 자세한 설명서도 수백 페이지에 걸쳐 올렸다. 마인드스톰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레고 로봇의 제작 및 프로그래밍 방법을 담은 책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마인드스톰 센서와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수많은 신생 기업을 낳았다. 네, 막 오픈소스로 하고 있죠.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마인드스톰을 중심으로 고객들이 만든 웹포럼, 책, 소기업, 그리고 퍼스트 레고 리그 토너먼트 같은 대회로 구성되는 완전한 생태계가 생겨났다. 그 당시 직원에 따르면 사람들은 제품을 개선해 레고가 대응할 수 없는 틈새 수요를 충족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윤호신님, 박준현님, 강호정님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고객을 마인드스톰의 세계로 끌어들인 팬들의 창의성에 힘입어 레고는 출시 첫 5개월 동안 8만 세트를 판매하였다. 회사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인기가 좋아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대비할 재고가 떨어질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스톰은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단일 제품이 되었으며 혁신을 관리하는 접근법도 크게 바뀌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원진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사업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마인드스톰 세트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개선했어요. 이는 제품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뛰어난 방식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 너무 재밌는 게 레고가 한 번도 이 과정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마인드스톰 자체가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아까 과학상자가 얘기해 주셨던 그런 과학 키트였는데 로봇 키트였는데 그걸 어른들이 썼고 또 여기서 해커가 나타나면서 그 소스를 까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레고조차도 예상도 못하고 대응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 은성님 마인크래프트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뒤에 가면 마인크래프트와의 비교가 나와요. 왜냐면 레고가 레고 유니버스라는 게임을 만드는데 그게 실제로 그 마인크래프트와 상당히 유사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를 하고 아직 마인크래프트는 레고를 따라오려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마인크래프트가 사실은 레고의 이제 넥스트가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네. 이병헌님이 어렸을 적 어머님이 레고 사준다 하셨을 때 부모님 힘들까봐 필요 없다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가면서 100원씩 주셨어요. 유치원 때였던 것 같은데 그거 모아가지고 레고 1년 정도 모으면은 레고 큰 그 우주선이나 해적선 세트를 살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된 사업 혁신, 바로 대중의 지혜를 활용해 획기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레고 그룹의 절제된 시도가 시작되었다. 사실 레고는 제임스 서로위키가 대중의 지혜라는 획기적인 책을 펴내기 1년 전에 이미 크라우드 소싱에 대한 실험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업에서 크라우드 소싱은 여전히 난제, 그것도 두려운 난제였다. 하지만 레고는 이런 문제에도 외부자들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서 예측을 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크라우드 소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이전 제품의 성과를 능가하는 차세대 마인드스톰을 출시하게 되었다. 실로 일반 개발자들의 재능을 활용하려는 레고 그룹의 절제된 접근법은 크라우드 소싱에 내재된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네, 그래서 레고가 실제로는 그냥 막 개방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절제된 개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들이 잘 해냈던 것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 고객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려면 당연히 관리 측면에서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엘리트 집단의 지혜를 활용하는 마인드스톰 팀의 현명한 접근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인드스톰 팀은 먼저 내부의 제품 개발 절차를 넘어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구축했다. 이제 이들이 사실 그 마인드스톰을 만들면서 같이 협력했던 그 사용자들을 마인드스톰 유저 패널이라고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MUP라고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MUP가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MUP들이 더 나은 로봇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레고 팬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하지 않았다면 마인드스톰의 그 다음 차기작, 더 성공적인 차기작이었던 NXT는 사실 내부에서만 개발이 되었을 것이다. 마인드스톰 팀은 외부 개발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MUP를 모집하기 전에 먼저 외부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설계 특성을 정했다. 여기까지는 외부인들이랑 같이 하되 여기부터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빈님 랩탑으로 봐도 라이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은성님이 굉장히 더 책보다 뛰어난 인사이트를 계속 주시는데 레고나 마인크래프트 등등이 재료만 주어지면 사용자 하나하나가 커스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적당한 홍보만 거쳐서 방목하면 이렇게 알아서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터만 깔아줬고 놀이터만 제공해주고 거기서 알아서 잘 노는 그런 환경을 사실 구축을 했다는 게 굉장히 IT를 IT 분야에 있고 IT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김승빈님 그냥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책벌레 그 타임라인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송가희님 반갑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네, 저는 이가희입니다. 그리고 또 마인드스톰 팀은 아까 그 MUP를 모집할 때도 도움을 구할 대상을 신중하게 골랐다. 또한 디자인과 관련된 주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 마인드스톰의 공동 개발자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팀의 리더들은 일반 개발자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지만 최종 결정은 레고의 몫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니까 쉽게 만약에 그 MUP나 그 오픈된 그 사용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다는 거죠. 레고는 크라우드 소싱을 하려면 대중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책임 담당자였던 루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일반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함에 따라 초기 MUP들이 NXT를 시험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이끌게 했다. 그러니까 이후에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기에 MUP들이 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사실 레고가 했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3일에 거쳐서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레고가 이제 새로운 CEO를 영입하면서 세팅했던 7가지 혁신의 원칙들을 그 CEO가 나간 다음에도 차근차근히 계속 밟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프롤로그로 돌아가서 한번 리뷰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레고 하면 그냥 어제랑 그저께 방송을 듣지 않으시던 지나가는 타임라인에 지나가는 팬분들도 레고네 하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단 6개의 블록으로 9억 1,500만 개가 넘는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네, 그런 단순하지만 엄청난 장난감이고요. 이 레고 블록은 특허로 등록된 뒤 50여 년 동안 아동과 성인의 수백만 명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으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다. 아마도 애플을 제외하고 레고만큼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브랜드는 없을 것이다. 컴퓨터 광인 조노선 게이는 레고 블록 덕분에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발명하여 웹을 화사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레고 블록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잉크젯 프린터를 만든 적이 있다. 또한 현재 구글은 멘사 수준의 입사 시험에 이 레고 블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만큼 레고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고요. 또 굉장히 누구나 공감할 만한 포천에서 얘기를 했는데 레고를 세계의 장난감으로 선정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2천억 개가 넘는 레고 블록에 대해 반농담조로 적어도 100억 개는 소파 쿠션 밑에 그리고 30억 개는 진공청소기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레고 밟아 보셨죠?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 레고를 밟아봤을 정도로 레고가 대중적이다, 세계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고 공장들은 해마다 세계 인구의 5배가 넘는 블록들을 쏟아낸다. 그래서 현재 지구에 사는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동들보다 80배 많은 레고 블록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레고를 접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레고의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월스트릿은 덴마크 한적한 곳에 본부를 둔 가족 소유의 이 레고 그룹을 대체로 무시해왔다. 폐쇄적 지분 관계도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즈니스 담당 기자나 분석가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 기업 중인 하나인 레고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네, 그래서 이 필자들이 이 레고에 대한 이야기를 쓴 계기가 됩니다. 네, 박준량님, 요즘 레고도 종류가 많다고 하셨는데 레고가 어떤 과정으로 제품을 라인업을 해왔는지 어제 그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렸어요.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 레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실 책익지라 혹은 책벌레로 검색하시면 앞편들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고는 그 가치관과 창의성으로 장난감 산업 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재밌기 때문에 레고를 하고 부모들은 교육적이기 때문에 레고를 사줬죠. 그러나 20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생활에는 변화가 생겼죠. 공격적인 경쟁자들이 비디오 게임과 MP3 플레이어 그리고 다른 하이테크 장난감에 빠진 아이들을 두고 격렬하게 다투면서 장난감 산업은 훨씬 살벌한 곳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아날로그 기업인 레고는 빠르게 변하고 훨씬 더 경쟁이 심한 디지털 세계에서 밀려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따라잡고자 레고는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이제 새로운 운영진들을 영입해서 폭넓게 알려진 이론들을 토대로 야심찬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그 전략으로 레고는 미개척 블루오션 시장을 찾아 헤맸고 파괴적 혁신을 기획했으며 대중의 지혜를 얻으려 개발 절차를 개방했다. 그러나 21세기 혁신을 이해한 이런 처방들은 다른 기업들에게는 멋지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레고를 거의 침몰시킬 뻔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기 전에는 레고의 위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뭐 거의 이 책의 한 반 정도는 레고가 어떻게 위기를 맞았고 어떻게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포천과 영국 장난감 소매협회가 레고 블럭을 세계 장난감으로 선정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2003년에 레고 그룹은 역사상 최대 손실을 발표했다. 많은 관측자들은 이 이례적인 몰락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레고가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어제 또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다행스럽게도 레고의 새로운 경영진은 실제로 근래에 이뤄진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완수했다. 혁신에 대한 이론적 처방을 하나씩 다시 마련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영 시스템으로 합성한 다음 연쇄적 혁신을 일으키는 강력한 혁신 기업으로 거듭났다. 저는 사실 여러분, 이게 프롤로그에 나오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 문단이 이해가 안 갔어요. 되게 좋은 말들이 막 점철돼 있잖아요. 혁신에 대한 이론적 처방, 세계적 수준의 경영 시스템으로 합성해서 연쇄적 혁신을 일으켜서 강력한 혁신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혁신에 대해서 4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나중에 레고가 잘해왔던 것들을 또 알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외부에서 경영진이 와가지고 7가지 전략을 수립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하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전략을 새로운 경영진들이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전략을 진행을 했고 그걸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다시
궤도에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회사 경영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에 빠지게 되지만 또 그만큼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았던, 특히나 좀 오늘 방금 같이 살펴보았던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아이디어를 통한, 또 그리고 성인 팬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이랑 같이 성장해 나갔던 이런 레고의 이야기는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3일 동안 얘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은성님이 얘기하셔가지고 한 번만 다시 이들의 7가지 전략을 다시 읽어드리면 어디 있을까요? 어제는 포스트잇에 붙여놨었는데 못 찾겠다. 여기 있다. 첫 번째,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고용하라. 두 번째, 블루오션 시장으로 향하라. 세 번째,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라. 네 번째, 파괴적 혁신을 실행하라. 다섯 번째,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고 열린 혁신을 촉진하라. 여섯 번째, 혁신의 전 영역을 탐험하라. 일곱 번째, 혁신의 문화를 구축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초기에 이제 외부에서 이 기업회생 전문가였던 폴 플로만이라는 CEO를 영입해서 이 사람이 7가지 전략을 세워요. 일곱 가지 전략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모든 곳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레고가 이제 사실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익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고를 엄청 많이 쌓고 적자를 만들거든요. 근데 다시 그 전에 경영진이 복귀하면서 세웠던 전략들과 실행했던 것도 다시 똑같이 이 7가지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존 위주로, 그리고 엄격한 절제와 이제 제한 안에서 핵심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7가지 전략을 다시 실행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같이 보면서 저는 되게 의미 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안우진님, 저 이제 다 읽었으니까 퇴근해야죠. 많이 다음 시간에 뭐 읽어줄지 물어보시는데, 다음 시간에 내일이네요. 내일 저는 미야베 미유키의 사라진 왕국의 성을 읽어드릴 거예요. 혹시 미야베 미유키를 좋아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네. 제가 경영서적을 읽어드렸는데, 또 문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실지, 재밌어 하실지, 네,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미야베 미유키 소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얼른 자러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벌써 자러 가셨는데, 네, 지민님, 저 이제 퇴근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그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